안녕하십니까?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의 그녀는 다 계획이 있다 소개해드립니다. 성균관대학교 박인권 교수님과 제가 줄거리 해설해드리고 줄거리 낭독해드립니다. 그럼 작품 만나보시죠. 호텔에서 열리는 연회 등의 이벤트에서 도우미로 일하는 교코는 고급 보석점 쇼윈도 앞에 전시된 비싼 보석을 구경하고 있어요. 나도 언젠가는 이런 비싼 보석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꿈 같은 생각도 잠시 늦지 않게 호텔에서 열리는 파티를 돕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화장을 하고 있는데 동료가 와서 오늘의 이벤트는 유명 보석점 체인인 하나야 보석점에서 주최하는 고객 감사 파티라고 말을 해줘요. 이를 들은 교코는 뛸 듯이 기뻐합니다. 교코가 기뻐하는 이유는 이 이벤트에는 다카미 슌스케라는 부동산 회사의 전무가 참석하기 때문이에요. 그가 하나야 보석점 행사에 참석하는 이유는 다카미 부동산에서 하나야 보석점의 지점 건설을 도와줬기 때문이에요. 교코는 지난번에 열린 같은 파티에서 다카미를 처음 보고 그에게 호감을 가졌고 인사도 나눈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다카미 부동산 회사의 젊은 후계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교코의 꿈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남자였어요. 드디어 파티장에서 일하고 있는 교코를 다카미가 알아보고 인사를 합니다. 사실 다카미도 교코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눈치예요. 그런데 교코에게 한 남자가 다가와서 다소 무례하게 말을 걸어요. 그는 이 파티 주최자인 하나야 보석점 사장의 셋째 아들인 겐조예요. 망나니 아들이라고 소문이 나 있어요. 겐조가 교코에게 호감을 표하지만 교코는 망나니 같은 겐조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겐조의 옆에는 사타케라는 충신이 붙어서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8시 정각에 파티가 끝나고 호텔 방을 빌려서 쓰고 있는 대기실에서 정리를 마친 다음에 교코는 동료인 에리와 마지막으로 방을 나옵니다. 호텔 프런트에 키를 돌려주고 호텔을 막 나가려는데 라운지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는 다카미를 보게 됩니다. 이에 교코는 에리에게 먼저 가라고 말하고 라운지에 가서 다카미를 우연히 만난 것처럼 마주쳐요. 두 사람은 함께 커피를 마시는데요.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에 다카미를 만나려는 손님이 오자 다카미는 교코에게 호텔 앞 카페에서 기다려달라고 부탁을 해요. 교코는 기쁜 마음에 카페에 가서 기다리는데 잠시 후 카페 직원이 교코의 이름을 크게 부릅니다. 그리고 전화가 와 있다면서 전화를 바꿔주는데 다카미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여보세요? 교코 씨,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어요. 호텔방에서 누군가 사망했답니다. 지금 여기가 발칵 뒤집혔거든요. 교코 씨에게 연락을 한 건 사망자가 아무래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서요. 제가 아는 사람이라고요? 네,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파티의 컴패니언이라고 하니까요. 마키무라라는 사람이라던데. 선뜻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일단 지금 여기로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보세요? 교코 씨, 듣고 계십니까? 교코는 수화기를 손에 든 채 징하는 이명을 느꼈다. 이게 이명이 아니라 심장이 뛰는 소리라는 것을 그녀는 한참 동안 깨닫지 못했다. 마키무라. 그건 에리. 마키무라 에리였다. 교코가 그런 다급한 전화를 듣고 호텔로 빨리 뛰어가자 경찰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교코를 마주한 경찰은 교코가 에리가 컴패니언 대기실에서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청산가리 독극물을 먹고 죽었는데 아무래도 자살 같다는 얘기를 해요. 교코는 자신과 헤어져 집으로 간다던 에리가 왜 대기실에서 자살을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 경찰에서는 컴패니언 회사 사장인 마루모토에 대해서 꼬치꼬치 교코에게 캐묻습니다. 사장인 마루모토는 평판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여자 관계도 복잡했고요. 교코는 왜 형사들이 마루모토 사장에 대해 묻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어쨌든 교코가 조사를 마치고 나오니까 다카미 부동산 전무인 다카미 슌스케가 기다리고 있어서 그의 차를 얻어 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놀라운 날을 보낸 다음 날 아침
교코의 집 초인종이 울려요. 옆집에 이사 온 사람이라면서 전화가 아직 연결이 안 되어서 전화 좀 빌리자는 남자였는데 두 사람은 얼굴을 마주보고 깜짝 놀랍니다. 옆집에 이사 온 남자는 어제 경찰서에서 교코를 취조한 시바타라는 이름의 형사였던 것이에요. 두 사람은 이런 우연이 있나 하면서 반가워해요. 두 사람은 교코의 방에서 차 한잔을 하는데 시바타 형사로부터 에리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에리 씨는 교코 씨와 헤어진 후 조금 있다가 호텔로 다시 돌아왔어요. 프런트에 자신이 대기실에 물건을 깜빡 잊고 왔다면서 열쇠를 받아갔어요. 그리고는 20분쯤 지나서 이번에는 한 남자가 프런트에 와서 마키무라 엘이라는 여자가 대기실 열쇠를 가져가지 않았느냐고 물었어요. 그 남자가 누군가 하면 바로 교코 씨 회사 사장 마르모토예요. 마르모토 사장이요? 맞아요. 분명 그런 여자가 열쇠를 가져갔다고 프런트 담당은 대답했겠죠. 근데 마르모토가 대기실에 올라가 문을 두드렸는데 아무 대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에 프런트 담당이 우선 그 방에 전화를 해봤는데 역시 응답이 없었대요. 그래서 호텔 직원이 마스터키를 들고 마르모토와 함께 대기실로 올라갔어요. 어, 그리고 방 안에 들어갔더니 에리가 죽어 있었다는 건가요? 맞아요. 그렇긴 한데 대기실 방문이 쉽게 열리진 않았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까 교코 씨가 현관문을 열어줬을 때와 똑같아요. 마스터키로 문을 열었는데 안쪽에서 도어 체인이 걸려 있었어요. 체인이 걸려 있다는 건 안에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마르모토가 문 틈새로 에리 씨를 불렀어요. 근데 좁은 틈새로 어렵게 안을 들여다보고는 화들짝 놀랐어요. 티테이블 앞에 에리 씨가 엎드려 있는 게 살짝 보였으니까요. 마르모토는 어떻게든 도어 체인을 풀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호텔 직원이 지배인까지 데리고 왔어요. 지배인은 펜치를 들고 왔죠. 그리고 마르모토가 그 펜치로 도어 체인을 끊고 문을 열었어요. 그렇게 마침내 에리 씨가 사망한 것을 알게 된 거죠. 여기까지 얘기한 시바타 형사는 방 안에서 죽은 에리를 발견한 상황에 대해서도 얘기해 줍니다. 에리는 맥주에 탄 청산가리 독극물을 먹고 죽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에리가 대기실에 다시 돌아간 이유도 알려져요. 사장인 마루모토를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사람은 사귀는 사이였다고도 알려줍니다. 이 말을 들은 교코는 말도 안 된다고 하며 두 사람은 미녀와 야수 같은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시바타 형사는 최근에 두 사람이 사귀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결국 이 사건은 방 안이 밀실이기 때문에 자살로 결론이 날 것 같지만 자신은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말해줘요. 그날 밤 호텔에서 있는 파티에 간 교코는 직원들이 에리의 일로 인해 초상집과 같은 분위기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직원들의 수군대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것은 에리가 자살한 이유가 삼각관계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마루모토 사장과 회사 팀장인 요코가 먼저 사귀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에리가 끼어들었고 삼각관계에 괴로워하던 에리가 자살했다는 것이에요. 며칠 후 교코는 집에서 다시 시바타 형사와 마주하며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에리가 먹고 죽은 청산가리는 에리가 자신의 고향인 나고야에 있는 본가를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가지고 온 것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것이에요. 즉 에리는 자살이라는 결론이 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것이에요. 물론 방 안에서 체인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밀실이라는 조건도 에리 자살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했어요. 한편 교코는 부동산 회사의 다카미가 저녁을 함께 먹자고 초대해 와서 고급 레스토랑으로 가서 그와 함께 식사를 합니다. 식사 자리에서 다카미는 에리에 대한 것을 묻습니다. 교코는 에리가 나고야 출신이며 얼마 전 다른 컴패니언 회사에서 이직해 왔다는 이야기 등을 해줘요. 식사를 마치고 다카미 차에 탔는데 다카미가 레스토랑 사장에게 인사를 하고 오겠다며 잠시 기다리라는 말에 교코는 차에 혼자 있는데 갑자기 카폰이 울려요. 교코는 혹시 급한 전화일지도 몰라서 전화를 엉겁결에 받습니다. 교코는 용기를 내어 수화기를 들었다. 전화를 받아주는 것쯤은 별일도 아니잖아. 여보세요? 대답이 없었다. 아, 다카미 씨는 지금 거기까지 말했을 때였다. 교코의 귀에 뭔가 들려왔다. 소음인가?
사람 소린가? 교코는 수화기의 귀를 바짝 댔다. 그것은 흐느껴 우는 소리였다. 전화 너머에선 누군가 울고 있었다. 그것은 깊고 음울한 슬픔에 휘감긴 듯한 소리였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것은 웃음소리로 바뀌었다. 어딘가 고장난 듯한 이상한 웃음이었다. 하지만 여기서도 역시 몹시 어두운 슬픔이 느껴졌다. 교코는 급하게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온몸에 오싹 소름이 끼쳤다.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호흡도 흐트러졌다.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 같았다. 뭐지? 방금 그 소리는? 하얀 수화기를 노려보며 교코는 자신의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리 추운 날씨도 아닌데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이렇게 놀란 심정으로 있는데 갑자기 다카미가 나타나서 교코는 더 깜짝 놀랍니다. 다카미가 차에 탔는데 그때 갑자기 다시 전화가 울려요. 다카미가 받자 그의 얼굴이 심각해집니다. 교코는 아까의 그 목소리라고 확신을 해요. 그런데 다카미는 전화에 대고 잘 자라는 말만 하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전화를 끊습니다. 그리고 교코 쪽을 바라보면서 혹시 전화를 받았느냐고 묻자 교코는 당황한 목소리로 받지 않았다고 대답해요. 다카미는 운전을 하면서 한참 동안 입을 열지 않았어요. 이렇게 놀란 가슴을 안고 집에 들어온 교코는 옆집의 시바타 형사를 찾아갑니다. 시바타는 죽은 에리와 마루모토 사장이 사귀고 있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좀 이상하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에리도 마루모토 사장도 나고야 출신이라면서 무언가 두 사람이 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내일 나고야에 있는 에리의 본가에 가본다고 얘기해줘요. 그러자 교코는 자신도 시간이 된다면서 함께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다음 날 교코와 시바타 형사는 나고야에서 쌀집을 하는 에리 본가에 가서 에리 부모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에리 방에도 가봐요. 그곳에는 에리의 앨범 사진이 있어서 그걸 보는데 그 앨범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해요. 여러 장의 사진에서 에리의 옆에 있는 사람의 사진을 오려낸 것을 발견한 것이에요. 교코는 시바타에게 아마도 에리가 애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을 텐데 부모님이 잘라냈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맞았어요. 에리의 남동생으로부터 잘라내진 사진은 에리의 애인이었고 화가 지망생이었다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이야기가 놀라웠어요. 에리는 애인인 화가 지망생에게 푹 빠져 있었는데 그가 죽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에리는 그 충격으로 도쿄로 갔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왜 애인이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요. 두 사람은 에리 본가를 나와서 에리가 나고야에 있을 때 선생님으로 일했었던 학원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에리의 애인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에리의 애인은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유서에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는 놀라운 글을 적어 놓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은 학원 관계자로부터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듣는데요. 자살한 에리의 애인이 죽인 사람은 다카미 부동산 회사의 사장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얘기를 들은 두 사람은 정말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도 유명했던 사건이었고 살해당한 사장은 교코가 마음에 두고 있는 다카미 슌스케와 인척 관계에 있기 때문이었어요. 집에 돌아온 교코는 3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에 관한 신문 기사를 찾아봐요. 다카미 유타로 사장은 나고야의 한 도로가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목 졸린 시신으로 발견되었어요. 자칫 미궁으로 빠질 뻔한 이 사건은 이세라는 젊은 남자가 자살한 시신이 발견되면서 해결되었어요. 그가 자살하면서 남긴 유서에 자신이 다카미 유타로를 죽였다고 자백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살해 동기에 대해서는 적혀 있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전혀 관계가 없는 사이였어요. 이런 기사를 보고 난 교코는 자신에게 친근하게 대해주는 다카미 슌스케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자신에게 접근해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 날 형사 시바타는 다카미 슌스케를 만나요. 그는 현재 사장으로 있는 다카미 야스시의 아들이었고 3년 전 살해당한 다카미 유타로가 삼촌이었어요. 즉 3년 전 다카미 유타로가 살해당한 후에 동생인 아버지가 회사를 물려받은 것이었어요. 다카미 슌스케에게 나고야에 가서 알아온 사실에 대해서 시바타 형사가 말하자
다카미는 짐짓 모른 체 하지만 이세의 이름까지 밝히자 그제야 생각이 났다는 듯이 알고 있다고 말을 해요. 시바타 형사는 뭔가 미심쩍게 생각합니다. 한편 교코는 오늘도 한 파티장에 일을 나갔다가 새로 들어온 신입 직원인 마노 유카리라는 컴패니언을 만납니다. 전에 유명 컴패니언 회사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는 직원이었는데 이곳으로 이직해온 것이에요. 그녀와 인사를 나누는데 그녀가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교코를 이곳에 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죽은 에리로부터 많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에리와 유카리는 이직해 오기 전 같은 회사에서 일을 했었어요. 이에 둘은 의기투합해서 차를 마시러 가는데 그곳에서 유카리가 교코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녀는 에리가 자살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면서 자신이 이 회사로 이직해온 이유가 에리의 죽음의 비밀을 밝히기 위함이라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자신은 에리와 아주 친했는데 에리가 이직한 회사의 마루모토 사장과 사귀는 사이였다는 말을 믿을 수 없으며 항상 죽은 애인인 이세를 못 잊어 했다는 이야기도 해줍니다. 그리고 자신은 에리 장례식에도 갔었고 에리 방에도 갔었는데 에리 부모님이 에리 물건은 뭐든지 가져가라고 해서 음악 카세트 테이프를 가져와서 그것을 듣고 있다는 말도 해줘요. 그리고 유카리는 에리의 애인이었다는 컴패니언 회사 사장인 마루모토를 의심하는 눈치였어요. 한편 형사 시바타는 하나야 보석체인 본사에 와서 직원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정보를 알아내요. 하나야 고객 감사 파티를 주관하는 컴패니언 회사가 마루모토의 회사로 정해진 데는 타타케 부장이 시켰다는 사실과 타타케 부장은 사장의 망나니 셋째 아들인 겐조 상무의 오른팔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교코는 오늘 밤에도 파티에 가는 길에 하나야 보석 상점의 쇼윈도 앞에 서서 보석을 구경하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 누가 나타납니다. 그는 하나야 보석체인 사장의 셋째 아들인 겐조 상무였어요. 겐조는 교코를 하나야 보석 상점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보석을 선물을도 해요. 그리고 교코에게 조만간 저녁을 같이 먹자고 다짐을 받습니다. 보석점을 나온 교코는 호텔에서 있는 파티 일을 위해 출근하는데 그곳에서 불길한 이야기를 들어요. 출근해야 할 유카리가 연락도 안 된 채로 파티장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이 불길한 예감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 전화 응답기를 확인하니 유카리가 중요한 할 얘기가 있다면서 오늘 밤에 일이 끝나고 알려주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내용을 확인한 교코는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유카리에게 전화를 걸지만 받지 않아요. 교코는 서둘러 방을 나와 옆집의 시바타 형사의 집 문을 두드립니다. 시바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두 사람은 유카리의 집으로 향해요. 집에 도착해보니 유카리는 목이 졸린 채 죽어 있어요. 그리고 집은 난장판이 되어 있습니다. 범인이 집안의 모든 물건들을 뒤집어 엎어놓은 것이에요. 범인은 무언가를 찾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며칠 후 시바타 형사는 동료 형사와 함께 나고야에 다시 출장을 갑니다. 그곳에서 3년 전 있었던 에리의 애인이었던 무명 화가인 이세가 다카미 유타로 사장을 살해한 사건을 더 조사하기 위함이었어요. 이세는 돈이 궁하기는 했지만 사람을 죽일 성격은 아니었고 소심한 사람이었다는 정보를 알아내고 그가 남긴 다음과 같은 유서도 알게 됩니다. 아이치 현경 귀하, 다카미 유타로 씨를 살해한 사람은 저입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에리에게 너와 함께 비틀스를 들을 수 있어서 행복했다. 이세 고이치. 도대체 왜 다카미 유타로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이세가 살인을 저질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새로운 정보를 얻는데 그것은 다카미 유타로가 살해되는 바람에 유타로의 외동딸의 혼담이 무산되었다는 정보였어요. 두 형사는 컴패니언 회사의 사장이자 죽은 에리의 애인으로 알려져 있는 마루모토 사장이 3년 전 이세가 다카미 사장을 살해했을 당시에 나고야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행적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그런데 마루모토 사장이 3년 전 당시 굉장히 돈의 궁에 있었다는 정보를 알아내요. 두 형사는 다시 에리의 본가에 방문합니다. 그곳의 에리방에서
에리의 애인이었던 이세가 그린 그림을 발견해요. 자살하기 직전에 창밖 풍경을 그렸던 그림이 있어서 그것을 잘 보관해 두라고 부모님한테 말을 남깁니다. 그런데 두 형사가 에리의 본가를 나오기 직전에 부모로부터 에리가 이세가 자살한 후에는 방에 틀어박혀서 비틀스 노래만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이 얘기를 들은 형사들은 깜짝 놀랍니다. 이세의 유서에서도 비틀스를 함께 들어 좋았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편 교코는 다카미 슌스케와 발레 공연을 보러 왔어요.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는데 자꾸 슌스케가 에리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에 살해당한 유카리에 대해서 캐묻습니다. 그러자 교코는 단도직입적으로 슌스케에게 자신이 에리의 죽음과 유카리가 살해당한 것, 그리고 3년 전 다카미 유타로 사장의 살해 사건 등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하자 다카미 슌스케가 깜짝 놀라요. 그리고 슌스케는 교코에게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습니다. 자신은 큰아버지인 다카미 유타로의 죽음에 많은 비밀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뒷조사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한편 시바타 형사는 호텔 방 앞에서 여러 명의 형사들과 경감을 앞에 놓고 에리가 호텔 방에서 죽었을 당시의 밀실 구조에 대한 비밀을 풉니다. 시바타는 호텔 방 앞에서 수사원들의 얼굴을 한 차례 둘러보며 말했다. 지금부터 그때를 재현해 볼 테니까 잘 봐주십시오. 손에 들고 있던 열쇠를 꽂고 천천히 문을 밀어서 열었다. 수사원들 사이에서 엇 하는 소리가 새어나온 것은 틈새로 도어 체인이 걸린 것이 보였기 때문이다. 시바타가 손잡이를 잡은 채 뒤를 이었다. 이때 벤치가 도착합니다. 그러자 타이밍을 맞춰 다른 형사가 벤치를 건네주었다. 시바타는 문틈에 발을 끼워 다치지 않게 한 뒤에 벤치를 체인에 대고 힘껏 절단했다. 잘린 체인을 매단 채 문이 한쪽으로 열렸다. 시바타는 손바닥으로 문을 가볍게 치며 말했다. 마루모토는 자신이 벤치로 문을 연 다음에 같이 방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라, 밑에 층으로 내려가서 알려라 등등의 주문을 했습니다. 즉, 이 시점에서 문 옆에 있었던 사람은 마루모토 분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시바타는 안쪽이 모두에게 보이게 문을 조금 당겼다. 그 순간 수사원들은 놀란 소리를 울렸다. 모두들 그런 거였어? 이런 방법이 있었네 하며 감탄했다. 시바타는 문제의 부분에 손을 내밀었다. 그곳에는 방금 절단한 체인의 한쪽 끝이 투명한 강력 테이프로 붙어 있었다. 즉, 처음에 문을 연 시점부터 체인은 고리에 걸렸던 게 아니라 한쪽 끝을 문 안쪽에 강력 테이프로 붙여둔 것에 불과했다. 이거라면 범인은 복도로 나간 다음에도 손을 넣어 체인을 간단히 붙일 수 있다. 시바타는 범인이 했던 것처럼 그 강력 테이프를 떼고 체인 끝을 슬쩍 고리의 홈에 끼워 넣었다. 이렇게 이제 밀실 트릭이 풀렸어요. 즉, 에리의 죽음에는 마루모토 사장이 관련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증거가 없어요. 마루모토 사장이 관련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은데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었어요. 에리가 청산가리를 준비했다는 사실이었어요. 마루모토 사장이 에리를 죽인 범인이라면 왜 에리가 스스로 청산가리를 준비했는지 말이 안 되거든요. 하지만 시바타는 이것도 자신의 추리로 풉니다. 사실은 에리가 마루모토 사장을 청산가리로 넣은 맥주를 마시게 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맥주컵이 바꿔치기 되어서 에리가 죽었을 것이라는 추리였어요. 한편 교코는 잠자리에서 울리는 전화 소리를 듣고 잠이 깹니다. 오전 11시까지 늦잠을 잤어요. 전화는 하나야 보석 체인점 상무인 겐조였어요. 일전에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한 것을 잊지 않고 전화를 한 것입니다. 교코는 가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식당에 나갑니다. 싫은 자리에서 겐조의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헤어지려는데 겐조가 하나야 본사에 갈 거라면서 교코에게 같이 가자고 해요. 교코는 거절하려고 했지만 겐조가 본사에 들어가는 이유를 듣고는 함께 갑니다. 본사 홍보실에서 세계의 신보석전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어서였어요. 이곳에 가서 교코는 멋진 보석들을 구경합니다. 그런데 겐조는 이 보석들이 다 인공보석이라고 말을 해줘요. 앞으로는 인공보석의 시대가 될 거라고도 말합니다. 보석을 구경한 다음 겐조는 사양하는 교코의 말을 무시하고 교코의 집에까지 데려다줘요.
그런데 교코의 집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어요. 도둑이 들어서 집을 엉망진창으로 해놓은 것이에요. 경찰이 오고 한바탕 소란을 피운 후 시바타 형사가 교코와 함께 집을 정리합니다. 시바타와 교코는 살해당한 유카리 집도 털려 있었고 교코의 집도 털렸다는 것은 범인이 무언가를 두 집에서 찾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요. 두 사람은 대화 도중 그 물건은 아마도 에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유카리에게 전해졌고 범인은 그 물건이 다시 교코에게까지 전해진 게 아닐까 해서 교코의 집을 뒤진 것 같다고 추리하는데 그 순간 교코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챕니다. 에리가 직접 준 것이 아니라 우연히 유카리 씨의 손에 넘어온 것이 있었죠? 유카리 씨를 처음 만난 날 밤에 나한테 얘기했던 게 있어요. 나고야 본가에서 에리 방을 정리하는 걸 도와드릴 때 유카리 씨는 에리 부모님한테서 그녀의 카세트 테이프를 전부 받아왔어요. 유카리 씨가 그날 분명히 나한테 얘기했어요. 매일 저녁마다 그걸 듣는 게 낙이라고요. 하고 시바타가 손가락을 튕겼다. 그럼 그 카세트 테이프에 단서가 숨겨져 있었다는 건가? 유카리 씨가 저녁마다 그걸 듣는 사이에 덜컥 단서를 발견했다는? 네, 틀림없이 카세트 테이프예요. 테이프에 뭔가 녹음을 해둔 거라고요. 교코도 흥분해서 말했다. 아, 잠깐, 맞아. 에리 씨도 똑같았어요. 이세가 자살했을 때 혼자 방에 들어박혀 온종일 비틀스를 들었다고 했어요. 게다가 이세가 에리 씨에게 남긴 유서에 이렇게 적혀 있었죠. 너와 함께 비틀스를 들을 수 있어서 행복했어. 라고요. 아, 그럼 비틀스 테이프에 단서가 숨겨져 있겠네요. 예, 이렇게 해서 결국 형사들과 교코는 유카리 집에 남겨진 비틀스 카세트 테이프를 가져다가 다 듣습니다. 하지만 어떤 수확도 얻질 못해요. 좌절한 채로 시바타와 교코가 다시 의견을 나눕니다. 혹시 카세트 테이프에 쓰여 있는 제목 인덱스 카드에 무언가 비밀이 있을까 싶어서 살펴보았지만 아무 수확도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형사 중 한 명이 이상하다면서 얘기를 합니다. 카세트 테이프 인덱스에는 적혀 있는 곡이 실제로 들어보면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 곡은 페이퍼백 라이터라는 곡이었어요. 이 의미는 그 곡이 있던 자리에 중요한 정보가 녹음되어 있었는데 누군가 지워버렸거나 혹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 곡을 녹음하지 않았거나 둘 중의 하나라고 추측합니다. 이 노래와 관련된 비밀을 풀어야지 중요한 단서가 나올 텐데 쉽지 않았어요. 이렇게 카세트 테이프를 앞에 놓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계장 한 명이 극적으로 이 수수께끼를 풉니다. 그 비밀은 노래 제목에 있었어요. 페이퍼백 라이터란 제목의 비밀은 종이 뒤에 글을 쓰는 사람이란 의미였어요. 카세트 테이프 뒷면에 너만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돈이 필요했어. 돈이 있어야만 내 실력을 어필할 수 있고 지금 이대로는 평생 미술계에 내 이름을 올릴 수 없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런 생각이 그자들에게 걸려드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지. 나는 비열한 방법으로 큰 돈을 얻으려고 했어. 다카미 유타로 씨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돈을 뜯어내려고 했거든. 그자들의 감언이설에 넘어갔다고는 해도 이건 인간으로서의 소중한 것을 내던지는 짓이었어. 맞아. 나는 그때 분명 반쯤 미쳐 있었어. 그래서 다카미 씨가 경찰에 알리기로 했다는 말을 했을 때 나는 이유 없는 분노에 휩쓸려 그를 덮쳐버렸어. 나를 함정에 몰아넣은 자들에 대해 적어둘게. 한 명은 히가시라는 남자야. 지난번에 네가 내 방에 왔을 때 책상에 놓인 초상화를 보고 눈매가 몹시 날카로운 사람이라고 한 적이 있었지. 실은 그 초상화의 남자가 히가시야. 정체는 확실하게 알지 못해. 딱 한 번 그 남자가 나고야의 하나야라는 보석점에 들어가는 걸 우연히 본 적이 있어. 그것도 손님으로 들어간 듯한 느낌이 아니었어. 점원들이 정중하게 대한 걸 보면 아마 하나야의 높은 사람일 거야. 그리고 또 한 명, 스부라야라는 자도 있어. 이쪽은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이야. 항상 히가시를 따라다녔어. 이런 얘기를 네가 경찰에 신고하고 싶다면 그래도 괜찮아. 하지만 나는 결코 그걸 바라진 않아.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자들과의 범죄가 세상에 알려지면 더 큰 상처를 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이야. 에리, 정말 미안해. 나는 어리석은 인간이야. 부디 나 같은 건 하루빨리 잊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예, 이렇게 테이프 뒷면에 적혀 있는 글을 극적으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아주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 글을 통해 자살한 이세가 못된 두 사람과 공모해 또 그 사람들의 함정에 빠져서 다카미 유타로 사장에게 돈을 달라고 협박했고 참다 못한 다카미 사장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이세가 충동적으로 다카미 사장을 살해해버린 것이었어요. 이 글을 발견한 에리는 자신이 직접 히가시와 스브라야를 찾아내 복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에리는 히가시의 정체는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이세가 그린 그림 속의 인물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야의 고위급 인물이었어요. 아마도 겐조의 오른팔인 사타케 부장일 것이었어요. 그리고 스브라야는 마루모토 사장일 것이라고 형사들은 추측합니다. 한편 교코는 다카미 슌스케의 집으로 가서 저녁을 함께 먹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다카미가 전화 통화하는 것을 우연히 엿듣습니다. 수상한 사람과 내일 8시에 만나자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교코는 다카미 몰래 그 집에 전화 자동응답기에 녹음된 목소리를 듣는데 그걸 듣고 깜짝 놀라요. 지난번 차 안에서 카폰으로 들었던 목소리였고 내용은 슌스케 씨가 보고 싶다면서 빨리 자신에게 와달라면서 흐느끼는 내용이었어요. 다음날 저녁 교코는 다카미 슌스케가 8시에 만나기로 한 사람이 누군지 궁금해서 다카미를 미행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옆집의 시바타 형사가 눈치를 채고 함께 미행을 하게 돼요. 다카미는 어느 호텔의 315실로 들어갑니다. 잽싸게 따라 들어간 시바타 형사는 방에서 나오는 다카미와 맞닥뜨립니다. 그리고 다카미가 만나고 있던 사람이 하나야 보석점의 사타케 부장이라는 사실도 알아내요. 결국 시바타 형사는 이 사건의 모든 진실을 알아냅니다. 이세가 남긴 카세트 테이프에 쓰여있던 두 인물은 하나야 보석점의 셋째 아들인 겐조와 컴패니언 회사 사장인 마루모토였어요. 사타케 부장이 아니었습니다. 사타케라고 오해하고 있었으나 이세가 자살하기 전 남긴 풍경화를 엑스레이로 스캔해보니 겐조의 얼굴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진실은 이러했습니다. 하나야 보석점의 셋째 아들인 겐조는 여러 가지 망나니 짓으로 아버지의 눈밖에서 나고 나고야로 가서 어렵게 살고 있었어요. 마루모토 역시 도쿄에서 사업에 실패하고 나고야에서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카미 건설회사의 사장인 다카미 유타로의 딸이 외국에 있을 때 마약 중독에 빠졌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겐조가 마루모토와 이세를 끌어들여 돈을 뜯어낸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다카미 사장이 돈을 주다가 계속 요구하자 다카미 사장이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고 이세가 다카미를 죽이고 자신도 자살한 것이었어요. 이런 내용을 알게 된 이세의 애인인 에리가 도쿄로 올라와서 두 사람에게 복수를 하려다가 오히려 자신이 죽임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밀을 알게 된 유카리도 죽임을 당한 것이었어요. 다카미 슌스케에게 걸려온 흐느껴 우는 전화 목소리의 주인공은 살해당한 다카미 유타로의 딸의 목소리였고 사촌인 다카미 슌스케에게 항상 도움을 청하는 전화였어요. 다카미 슌스케도 큰아버지의 죽음에 의문을 품고 겐조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겐조의 오른팔인 사타케 부장도 겐조에 대한 조사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두 사람이 호텔에서 이야기를 나눈 것이었어요. 사타케 부장은 겐조가 자신의 자리를 빼앗은 것에 대한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어쨌든 에리를 죽이고 유카리를 죽인 범인은 겐조와 마루모토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건이 해결이 됩니다. 네. 그녀는 다 계획이 있다. 스포일러 편 완결을 해드렸는데, 교수님의 평가와는 달리 무척 재밌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제가 그 요약을 잘한 거 아닐까요? 아, 교수님, 그렇죠. 이게 또 다른 네. 저작물이 되는 거죠. 이걸 더 재밌게 각색을 하신 거일 수도 있는데. 뭐 각색은 네. 아니죠. 뭐 이제 잘 아닙니다. 축약만 네. 하신 건데. 맞아요. 네. 이게 초창기 작품, 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네. 이 많은 등장인물의 이 뒷이야기를 이렇게 잘 유려하게 엮는 거는 뭐 예. 초창기부터 뭐 계속되어 오고 있는 거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니까 네. 그런 어떤 그 플롯은 잘 짜놨는데 네. 약간 그거를 이끌어 나가는 그 스킬이 초창기라
네.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독자들은 교수님과 어떻게 생각이 다른지 한번 볼까요? 예, 소개해 주시죠. 독자 서평 몇 개만 소개해 드릴게요. 예. 작가님은 다 계획이 있구나. 무슨 말이 더 필요해? 히가시노 게이고 신간이 나왔는데,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일단 읽고 봐야지. 저 탤런트 이순재 씨인 줄 알았네요. 믿고 보는 히가시노 게이고의 이번 신간은 두 개의 트릭을 풀어야 한다고 미리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만나는 책의 인물들은 모두가 용의 선생에 오를 만큼 무심한 관심 속에 이중적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아닌 모두를 의심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 누구도 스치듯 지나치면 안 되는 치밀함을 가지고 있어 꽤나 골머리를 나를 만큼 마지막까지 범인을 예측한 데는 실패하고 말았다. 이분은 아주 재밌게 읽으신 예, 분이요. 그러게요. 다음 분은 히가시노 게이고답지 않다. 허술하고 엉성하다. 반전이라고 하는데 반전이라고 느낄 사람은 없어 보인다. 이유를 몇 가지 생각해보면 일단 이 작품은 1988년도 작품이다. 와, 서울올림픽 시절이죠. 그러네요.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한창이던 그때 무려 33년 전 작품. 그래서 복고라고 했나? 최신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최고, 올해 고자 최고작이었다. 예. 이거 교수님 쓰신 거 아닌가요? 그럴 것 노조가 좀 같은데, 딱. 비슷한데. 예. 어쨌건 판단은 독자 여러분들의 몫입니다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참 재밌게 책을 읽지 못하는 또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 방송을 하는 한은 제가 계속 안고 가야 될 숙제인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또 애청자 여러분들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 좀 예고해 주실까요? 예, 다음 시간 또 다른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 아닌 작가와 또 그의 작품을 소개할 건데요. 네. 그 아주 유명한 작가입니다. 어, 미치오 슈스케라는 작가예요. 미치오 슈스케. 예, 그럼 저희가 히가시노 게이고 외에 소개하는 10번째 작가가 되는 건가요? 11번째 작가. 11번째입니까? 예, 예. 그렇게 많았군요. 예, 그렇더라고요. 예, 네, 미치오 슈스케. 저는 아주 생소한 작가인데 예, 다음 시간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엔 미치오 슈스케의 작품 작품 세계에 세계. 대해서 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히가시노 게이고의 왕덕후 성균관대학교 박인건 교수님과 함께했고요. 저는 아나운서 원기범이었습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